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다들 잘 보셨을 거라고 보고,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언어 논리 자료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제 일정상 네 중간에 이제 헌법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상황 판단으로 해서 저는 언어 자료 상황 판단 세 과목 모두에 대한 실전 모강을 또 담당하게 된 박어령이고요. 자, 오늘은 언어 논리 1회차 실전 모강 시험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된 대로 일단 뭐 정식 시험은 이게 이제 헌법을 언어 논리랑 같이 보는 식이 되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개별적으로 이제 시험 과목별로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9시부터 90분 동안 일단은 이 필사 과목은 이렇게 90분 동안 시험 보고 중간에 20분 정도 이제 문제 못 푼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검토도 하고 지금 쉬는 시간 갖는 식으로 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50분부터 오늘은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2시간 좀 20분 정도 중간에 한 10분 정도는 당연히 휴식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요것보다 좀 짧게 1시간 50분 정도 해설 강의를 했는데 너무 이게 또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늘렸습니다. 자, 아무튼 1교시는 20분 문제까지 하는 걸로 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 무난한 내용 일치부합형 그런 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에 1번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은 뭐 쉽게 노출되죠? 네, 요거는 넘어가고 2번 문제는 조금 이제 약간은 추론적 구조가 있었던 물론 부합형 문제긴 한데 요거는 그래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고분 벽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고 이제 문단별로 어느 정도 끊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정답에 해당하는 거는 종합적인 좀 판단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문단과 관련돼 가지고는 부부 병좌상 그 다음에 이제 58년의 약수리 벽화고분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1번 선지 약수리 벽화 고분에는 부인의 단독상과 부부 병자성이 이 병자성? 병자상인데 이게 오타가 있었던 걸 못 봤네. 병자상이 공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인의 단독상이죠. 자, 부인의 단독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요거는 이제 요 단어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했을 것인데 1문단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앞방의 벽에는 묘주의 단독상 또한 그려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묘주 한자가 없긴 한데 묘의 주인이죠. 그렇죠? 묘의 주인이고 이거는 이어지는 내용들로 쭉 갔을 때 아니 그 첫 번째 문단의 1문장을 봤을 때 묘주의 모습은 4세기경부터 부인과 함께 앉아 있는 그러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이 묘주죠.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단독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서 1번은 틀렸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고 네. 해설지 안 주셨구나. 네. 제가 안 가져왔구나. 깜빡했네요. 오늘 첫 수업이라서. 네. 자, 아무튼 그래서 1번 선택지는 이렇게 이제 틀렸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선지는 이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메살리 사신총과 쌍용총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것들인데 지금 1958년에 약수리 벽화고분이라는 것은 1문단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들과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뭐 더 나중에 발견되었다 그런 것들까지는 확실하지가 않죠. 메살리 사신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쌍용총 부부상도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보여주는 진술은 없었기 때문에 이건 확정 못 짓습니다. 3번이 정답인데 약수리 벽화 고분과 쌍용총에 그려진 부부의 좌정 위치는 서로 반대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약수리 벽화 고분의 경우 요거 보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부부는 휘장을 둘러친 방 안 평상 위에 정면을 보고 앉아 있는데 부인은 남편의 왼쪽 어깨 뒤에 바짝 다가 앉았고 그러면 남편이 있으면 이 남편의 입장에서 왼쪽 어깨면 남편은 지금 우리 관람객 쪽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왼쪽이라고 하면 부인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여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쌍용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지금 같다고 돼 있는 서로 반대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도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그 전에
널방 북벽의 주인공 부부상은 남편이 벽의 오른편에 부인이 왼편에 자리였고 이거는 직관적이죠. 딱 봤을 때 남편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남여 이런 위치면 쌍용척은 여남의 이런 순서가 되기 때문에 서로 반대인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조금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됐었죠.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더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술과 관련된 건데 요거는 끊어 읽기 했으면 딱 뭐 한 두 번째 문단까지 해서 한번 처리하시는 식으로 했으면 전반부에서 정답은 바로 도출됐죠. 네, 이거 정답만 보고 갑시다. 자, 1번이 정답인데 네, 1번 가양주 집에서 만들어낸 술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세 번째 문장 정도 가서 상하지 않게 100일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었고 본래 백일주는 저온 장기 발효주라서 세 차례에 걸쳐 빚는 삼양주가 주류를 이룬다고 해서 1번 선지가 말하고 있었던 이 주류를 이루는 백일주는 복양주다라는 것에서 여기는 삼양주가 주류를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문장 쭉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1회 이상의 덧술 과정을 거치는 게 복양주고 그 복양주는 다시 2번 거치냐 3번 거치냐 뭐 이런 식에 따라서 더 세분화되지만 결국에는 삼양주는 복양주의 하위죠. 그러니까 주류는 복양주라고 하는 게 적절하죠. 이런 식으로 전반부에서 바로 확인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것들 관련돼 가지고는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제 만약에 보기형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4번 충남 무형문화재 제7호는 밑술인 옥수수죽과 덧술인 고두밥으로 빚은 백일주의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거 그 뭐 100%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문단의 후반부에 보시면 가문에서는 밑술인 옥수수죽과 덧술인 고두밥으로 백일주를 빚는다. 많은 가문이라고만 했지 100%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뭐 간단하게 이제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정답은 4번이었는데 요거는 4번은 결국에는 마지막 문단까지 가긴 했어야 되는데요. 일단 4번부터 먼저 처리를 하면 한해상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뭐 맨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2000m 이하여서 고산 기후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거 빙하기의 한랭기가 지배할 때 많은 식물들이 한라산까지 남아있다가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고산에 아주 이주 격리되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돼가지고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4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악기후가 조성되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즉 고산기후가 아님에도 고산식물이 발견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을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 고산식물의 꽃이 그 자체 선명하다는 것은 마지막 3문단에서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자, 고산식물의 꽃 급속 생장을 하는 것으로서 몸체인 줄기에 비해 대형이고 색이 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대형이다. 그 다음에 선명하다. 이건 분명한데 1번에서처럼 수생식물에 비해서 크고 선명하다는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없죠.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수생식물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문장에서 수생식물의 꽃은 흰색이 많고 아기자기한 편이다. 그럼 이제 어감상 아기자기하다는 것은 좀 작다는 느낌이 들긴 할 겁니다. 크기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고산식물 쪽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색의 선명성에 있어서 흰색이 많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에서 선명하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상대적인 선명함을 비교하는 건 좀 어렵죠. 흰색도 선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흰색은 완전 선명한 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되지 싶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과 관련돼서는 제 기준이긴 하지만 크게 뭐 고민이 될 만한 거는 없지 않은가 싶거든요. 네, 넘어가는 걸로 하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안경도 안 바꾸고 그냥 하고 있었네. 가자. 자,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뭐 간단하게 처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정답은 4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6번. 요건 이제 동양의 그 우주론을 좀 시기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글이었는데요. 요거는 가볍게 다뤄봅시다. 6번은 정답은 2번이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그 천원지방이라고 할 때의 방이라는 게 이제 한자상으로 원과 대비되어서 요건 네모난 거, 각진 것을 의미한다. 요걸 조금 이제 이해는 하고 들어갔어야 됐죠? 자, 그래서 2번 선지가 말하는 초기 개천설, 제2차 개천설, 그리고 혼천설에서 땅의 바닥 모양은 모두 방형을 띠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이거 전반적인 종합을 좀 하긴 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개천설에서 말하는 천원지방의 요 개념에 따르면 땅은 네모지다. 네, 네모지다는 게 방형이라는 것으로 일단은 체크를 하고 들어갔어야 됐죠. 자, 그다음 중간에 등장하는 요 혼천설, 그 다음에 혼천설의 자극을 받아서 수정이 된 2차 개천설. 일단 2차 개천설 두 번째 문단 후반부, 천지가 평평하다는 초기 개천설과 달리 천지의 윗부분이 모두 반구의 형태, 윗부분은 하늘에 해당하는 거고요. 고체인 하늘이 무엇에 의해 지탱되어 있는가? 둥근 하늘의 가장자리가 네모진 땅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땅은 2차 개천설에서도 방형이죠. 각진 겁니다. 네모진 거. 자, 그 다음 이제 이 혼천설에서는 땅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 것인가? 요거는 이제 3문단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문장, 진서에 따르면 혼천은 마치 계란과 같으며 하늘은 탄환과 같이 둥글다. 땅은 계란의 누른자와 같아서 홀로 하늘 아래 놓여 있다. 요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3차원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은 크지만 땅은 작다. 하늘은 겉과 안은 물이 있고 하늘은 땅을 감싸고 있다. 하늘을 탄환에 비유한 혼천설의 하늘 구조는 평면 구조를 주창했던 개천설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이 땅을 노른자로 비유한 부분에서는 혼천설이 땅의 형태를 구형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러나 땅은 둥글다라는 지구관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땅은 여전히 각진 것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형으로 보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 선지가 판단하기는 제일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그 다음 1번, 혼천설에서는 하늘이 고체가 아니라 물과 같은 액체로 간주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방금 본 문장들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이 하늘 자체가 액체라는 게 아니라, 자, 요 문장에서 나오죠. 하늘의 겉과 안은 물이 있고 하늘은 땅을 감싸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일종의 막이라고 친다면 이 하늘에 감싸고 있으니까 계란 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요 바깥쪽과 땅 사이, 하늘 사이에 요 두 공간이 물이라는 것이지 하늘 자체가 물이라고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고대 중국의 우주론인 혼천설의 기초를 두어 학자들은 새로운 천문기구인 혼천을 발명하였다. 뭐 이건 금방 판단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문단에 따라서 혼천이가 발명이 되어 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분석을 하다 보니까 혼천설이 나온 것이어서 순서 관계가 잘못됐죠. 네, 이렇게 3번 틀렸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넘어가도 되겠고, 5번, 하늘이 입체적인 반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나서야 학자들은 비로소 하늘이 구형일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아니죠. 반원일 수 있다는 거는 2차 개천설의 내용입니다. 이미 개천설 자체에서 하늘이 둥글다는 형태로 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 뭐 요런 순서가 아니었다는 거 확인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6번 문제는 처리하면 되지 싶고, 자, 그 다음 7번. 자, 7번은 흐름에 맞지 않는 곳을 찾아서 수정하는 건데, 나머지 것들은 내용상 어떤 것에 이제 다 부합이 됩니다. 문맥으로 봤을 때.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큰 주제를 설정을 해줬죠. 우리가 겪는 기침, 통증, 발열 같은 것들이 질병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기억. 기침은 허파에서 이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자칫 폐렴으로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을 예방하는 것. 일단 맥락적으로 앞 문단과 잘 연결되고, 그 다음 근데 이어지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랑도 크게 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니은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흔히 질병의 조짐으로 여기는 증상은 실제로는 손상을 막으려는 우리의 몸의 노력에서 비롯한 적응 현상인 것이다. 이건 종합한 거죠. 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3문단도
고열과 빈혈은 세균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체가 세균에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가지고 다음 문장. 냉용 동물인 도마뱀도 병에 걸리면 따뜻한 곳으로 가서 본래보다 높게 체온을 유지한다. 자, 이거 다 인체가 세균에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그런 맥락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을이 정답이었죠. 요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콜레라균과 이즈를 대비해가지고 콜레라균에 의한 설사는 확실한 질병의 결과다. 그러나 딱 대비가 되죠. 이질의 경우는 앞에 언급됐었던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 이질의 경우에는 이질균이 창자의 침투에 이로운 균을 내보내는 설사. 이거는 바로 앞에 있었던 콜레라균에 따른 설사를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선택지 4번에서처럼 이질의 경우에는 세균의 공격보다는 창자의 방어에 의한 결과물이다. 이런 맥락으로 바뀌어야 되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보고 이제 해설을 좀 이렇게 수정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이 수업을 통해서 그냥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짝져야 되는데, 자, 도플러 효과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파동원에 어떤 관측자가 가까이 가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그 파동원에서 발생한 파동의 파장이 짧아지냐 아니면 다시 길어지냐, 이런 게 이제 반대로 일어나는 현상이 도플러 효과죠. 대표적인 게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우리 쪽에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의 어떤 그런 주파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서, 구급차가 관찰자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올 땐 짧은 파장의 높은 음의 사이렌 소리가 나다가 관찰자를 지나쳐 멀어질 땐 긴 파장의 낮은 음의 소리가 나는 현상도 도플러 효과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여기서 발생한 것에 실제 파장보다 더 짧은 파장이 되죠. 더 짧은 파장으로 느껴지고, 이제 서로 멀어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그럼 여기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긴 파장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먼 우주의 어떤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측했는데 예상되는 파장보다 더 길거나 짧게 보인다면 그 천체와 관측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는 긴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 5번 길게 느껴진다, 길게 보인다. 그 다음에 후반부, 뭐 적상이동과 관련된 건 개념은 나중에 다른 지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원리는 허블의 법칙이다. 허블의 법칙은 1929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왔고, 은하들의 거리가 멀수록 우주 팽창이 빠르게 일어나 은하들의 후퇴 속도가 빨라진다는 법칙이다. 앞서 언급한 적색이동을 관측함으로써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는 우주 팽창이 거리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 은하들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직선의 기울기 값을 바로 허블 상수라고 한답니다.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각화가 필요한 게, 기울기가 허블 상수죠. 그러면 기울기는 어떤 형태입니까? x축분의 y축, 이런 구도가 된다고 쳤을 때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서 직선의 기울기 값이 허블 상수. 그러면 이 허블 상수 값이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크다는 거죠. 그때 무엇에 따른 무엇입니까?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되죠.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 그러니까 이제 자료 해석으로 친다면 무엇 중에 무엇, 이런 식의 비율 구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상수 값이 크면 클수록 결국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니까,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맥락상 빠르게 팽창이 일어난다는 소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4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들어가겠는데, 9번은 요거는 좀 그냥 넘길게요. 정답은 이제 4번으로 추론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억, 니은, 디귿인데, 일단 뭐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니은 선지가 좀 애매해서 제가 이거를 수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파일 보낸 거는 수정하기 전 파일을 보내버려 가지고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셨을 때 약간 이게 니은이 약간 애매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딱히 그런 건 없었나요?
기억, 니은이 출연 안 되는 것으로 바로 잘 골라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네. 일단 뭐 니은에 대해서 제가 그래 조금이라도 더 그와 같은 것을 없애려고 원래대로 한다면 추정된 거 뺀 걸로 갔어야 되는데 일단 포함되긴 했지만 자, 요건 그냥 넘어가고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출연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름철 되면 이제 이 식중독 조심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균의 생성 속도나 양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딱 비교를 해놨죠. 자, 요거는 바로 선지로 들어가서 기억. 보관 방법에 관계없이 수박을 자른 뒤 1일 이상 냉장 보관하면 식중독균이 생긴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산문단에 따르면 냉장 보관 1일 경과 후 A 방법의 반쪽 수박과 B 방법의 수박 모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 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100% 이렇게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죠. 산문단에 따르면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초기 수박을 세척하지 않고 잘라서 그때 이제 껍질에 잔류하던 균이 들어간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기억 무조건 1일 이상 되면 식중독균이 생긴다고 단정은 못합니다. 그 겉에 대한 세척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불가피하게 랩으로 포장하여 냉장 보관한 수박을 섭취할 때는 그대로 섭취하는 것보다 약 1cm를 잘라내고 섭취하는 것이 좋다. 자, 이제 A 방법에 따른 것인데 A 방법을 이용하는 게 B 방법보다 훨씬 더 세균이 많이 증식하긴 하지만 그나마 요게 요 정도에 나오죠. A 방법의 수박 표면을 약 1cm 잘라낸 심층부의 최대 세균수는 그래도 표면부보다는 적습니다. 42만 대 7만이니까 한 6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낫죠. 이런 식으로 니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잠재적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수박을 자르기 전 수박의 표면을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과 연동되죠? 마지막 문단에서 쉽게 확인됩니다. 바깥에 요 균이 안쪽으로 침투되는 게 문제였고 마지막 리을 B 방법으로 보관한 수박 내 세균수의 증가 정도가 두드러지지 않은 이유는 수박을 통째로 보관하지 않고 조각을 내어 보관했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A 방법과 B 방법이 단순히 통째로 보관이냐 조각을 냈냐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관을 했는가에서 랩으로 포장하느냐 아니면 밀폐 용기에 담느냐 요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험형 문제 구조랑 비슷하게 본다면 변수가 두 개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밀폐 용기와 랩 보관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편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리을처럼 저렇게 이유 설정을 확정 짓지 못하겠죠. 네, 이렇게 리을 선택지 판단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단정 못 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으로 넘어가서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자, 아무튼 11번 이건 이제 미래 방법론의 좀 변형판이라고 할 수 있죠. 미리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학습했었던 개념으로는 뭐 차이법, 일치법, 공변법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합의법과 차이법이라고 해서 일치법이 합의법이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합의법이 조금 다시 세분화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의 중반 부분을 보시면 합의법의 긍정적 합의 기준이라고 하고 반대로 합의법의 부정적 합의 기준은 둘 이상에서 어떤 요소가 없을 경우 항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양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이제 긍정적 합의 기준이건 부정적 합의 기준이건 경우가 두 개 이상 비교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 예시에 따르면 경우 1번이랑 경우 2번을 비교하건 경우 2번이랑 3번을 비교하건 아니면 뭐 종합해서 1, 2, 3번 다 비교를 하건 이렇게 복수의 경우들 사이에서의 비교 구도수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원인 발견법을 통해 고구마의 얄라핀 성분이 장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성된다는 결론을 끌어냄으로써 고구마와 방귀의 인과관계를 추리할 수 있다. 에? 원인 발견법은 언제 쓰는 겁니까? 첫 번째 문단에 따르면 가스 속에 포함된 변수 간의 관계를 직접 증명하기보다는 관찰된 자료에서 합당하게 추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뭐 뒤에 나오는 뭐 이런 것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선택지 기억은 어떻습니까? 그냥 직접
지금 방금 읽었었던 첫 번째 문장의 그 말처럼 가세 속에 포함된 변수 간의 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거죠. 고구마의 야야핀 성분이 이런 이유 때문에 반기가 발생하는 거다. 이거 직접 설명이죠. 네. 간접 설명이 아닙니다. 이건 직접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예시의 경우 이의 합의법의 부정적 합의 기준을 적용하여 우유와 배탈의 인과관계를 추리할 수 있다. 이미 기준 잡혔죠. 뭐 부정적 합의 기준이건 아니면 긍정적 합의 기준이건 이거는 여러 경우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다시 두 번째 문단에 요소 A, B가 있을 때 현상 A, B가 나타나고 요소 A, C가 있을 때 현상 A, C가 나타나는 경우, 이건 경우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 2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디귿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디귿 예시에 관찰된 모든 경우에 차이법을 적용하여 콩가루와 재채기의 인과관계를 추리할 수 있다. 뭐 차이법은 우리가 알던 그 차이법 사실상 거의 그대로죠. 어떤 경우에는 특정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관찰할 수 없다고 할 때, 전자의 경우에는 항상 일정 요소가 있고 후자에는 없다고 한다면 그 요소와 현상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콩가루가 없을 때는 재채기가 안 나타나더라. 경우 1번과 경우 3번이 그렇죠. 경우 2번만 콩가루가 있고 거기에서만 재채기 있고, 1번과 3번은 콩가루가 없었는데 재채기도 없었으니까 재채기는 콩가루 때문이겠구나. 이런 분석이죠. 네. 요거는 세 가지 다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요거 큰 틀도 잘 잡았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이제 논증 분석형 문제 구조가 되겠고, 자, 12번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묶어서 분석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선지별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1번 리을은 니은을 지지한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존재한 축과 관련된 걸 조금만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면, 자, 이렇게 명제 형태로 따옴표 친 기억 S는 모두 P이다와 같은 명제에 대하여 갑이라는 사람은 S인 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문장이 이런 것과 연결되냐면, 이응이나 지읒이 여기에 해당하죠. 갑의 전제가 옳다고 이응이 뭐 참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S인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제 가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관계성을 따지긴 해야 되고요. 자, 일단 1번에 집중해가지고 리을 S는 모두 P다라는 요 명제는 존재 함축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 니은을 지지한답니다. S인 것이 존재한다. 예? 리을은 S는 모두 P다라는 이 명제는 존재 함축을 갖지 않으니까, 존재 함축을 갖지 않는다는 게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니은에서 말하는 이 S인 것이 존재한다는 게 존재 함축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용적으로 좀 접근이 됐어야 됐죠. 1문단에서 그런 정리는 하고 들어가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존재 함축을 갖지 않는다는 게 리을이에요. 그러면 니은이 오히려 부정될 가능성이 높지 지지한다고 보기는 힘들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응은 갑의 전제가 옳다는 겁니다. 갑의 전제는 뭡니까? S는 모두 P다와 같은 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때 S인 것이 존재한다는 게 갑의 전제입니다. 이건 1문단의 전반부에서 확인되죠. 자, 요런 것이 이제 갑의 전제고, 그게 옳다면 시옷 산타클로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이 시옷 자체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그 앞에 있었던 비읍과 연계되는 거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건데, 산타클로스는 모두 흰수염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서 S가 산타클로스죠. 그 다음에 흰수염이라는 게 이제 P라고 했을 때, 갑의 전제가 옳다면 그 이런 문장 속에 있었던 요 주어 부분에 해당하는 S가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 게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비읍에서 시옷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정한 겁니다. 역시 지지가 아니고 반박하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디귿이 참이라면 디귿 만일 S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는 모두 P다라는 의미일 뿐, 요거는 이제 을의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이 녀석이 참이라면 니은은 반드시 참이다. 자, 디귿은 만일 S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면 식으로 가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S의 존재를 확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맥락상. 네. 역시 반드시 참이라고 보장 안 되고. 4번
니은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미음이 참이면 기억은 참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이 거짓입니다. 자, 니은이 S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요. 그럴 경우에 자, 미음이 참이면 S는 모두 P다 라는 명제는 S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함축한다고 했으니까. 조건명제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S는 모두 P다 이면 S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가 자동적으로 도출되니까 전후 관계가 이렇게 조건명제의 전권 후권처럼 된다는 소리고, 이 미음이 참이면 기억은 참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음의 요 문장이 참이면 결국 대우 S인 것이 하나도 없으면 S는 모두 P다는 것은 거짓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니은이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S인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S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것은 거짓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우에 따라서 요게 기억의 부정이죠.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거짓이 됩니다. 여기서는 약간 더 논리학적으로 접근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시옷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시옷, 이거는 그 아까도 봤었던 산타클로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참이라고 할지라도 지읒, 을의 전제가 옳다라고 한다면 비읍, 산타클로스는 모두 흰 수염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그 이 문단의 후반부에서 을의 해석식으로 접근하면 S는 모두 P이다. 방금 봤었던 그 비읍 문장 같은 경우 해석하면 S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명제 역시 참이 됩니다. 공허하지만 참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귀결이 됩니다. 참이 될 수 있죠? 을의 전제에 따라서 분석한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3번이랑 14번은 이거는 이제 딱 봐도 논리 퀴즈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13번. 자, 전반부에 있었던 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제 뭐 배경 설명한 거고요. 자, 중국을 방문하였고 관련된 정보. 첫 번째, 미국 정상의 방중 시에 붉은 카펫이 깔렸거나 한국 정상의 방중 시에 붉은 카펫이 깔렸다. 이 카펫의 색깔은 붉은색이냐 아니면 붉은색이 아니냐, 뭐 이렇게만 구분되니까 뭐 이제 붉은색 이런 거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그냥 미국에 깔렸거나 아니면 한국에 깔렸거나. 자, 두 번째, 러시아 정상이나 프랑스 정상이 붉은 카펫을 밟았다면 러시아 또는 프랑스이면 미국 정상의 방중 시에는 깔리지 않았다. 나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국이면 프랑스는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전체 4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최소 2번 이상 깔렸다. 붉은 색깔은 아니 그 참은 이상이다. 뭐 이런 식이죠. 자, 이제 반드시 참인 것을 묻고 있는데 선지를 슬쩍 보니까 어제 붉은 카펫이 깔린 횟수는 총 3번이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확정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3번 정도만 프랑스가 참이면 러시아는 아니다. 이것만 조건명제식 구조에 해당하고 나머지 4번, 5번도 뭔가 이제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이 본문의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가 좀 막연하긴 하지만 뭐 이제 국가 자체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국부터 해가지고 미국, 그 다음 그 다음에 러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눈 수밖에 없겠죠. 요 조건 참조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 식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미국 또는 한국, 저걸로 기준 잡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3번으로도 3가지 경우 나오는데 직관적인 건 1번이죠. 결국 미국 참, 한국 거짓.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미국 거짓, 한국 참인 경우,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이 둘 다 붉은 카펫인 경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에서 미국이 참이면 대우에 따라서 2번의 대우에 따라서 러시아와 프랑스는 또 거짓이 됩니다. 이건 안 되죠.
네 번째 조건 때문에 요건 제거가 되고, 그러면 두 번째 경우, 자, 미국이 거짓이면 요거는 못 써먹고, 한국이 참이면 프랑스는 붉은 카펫 됩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건 알 수가 없죠. 이미 요 조건은 충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일단은 뭐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미국에 따라서 프랑스는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이 또 붉은 카펫이니까 3번에 따라서 또 프랑스가 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 두 번째 경우로 귀결이 되죠. 러시아만 확정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이게 3번인지는 확정 못 짓고, 2번, 미국 정상에서는 붉은 카펫 깔리지 않은 건 확정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 선진 판단은 어차피 기계적일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13번 마무리. 자, 그 다음 14번, 이제 순서짜기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문에서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직종별 구분을 해놨습니다. A, B, C가 사무직이고 D, E, F, G가 생산직일 때 공장 근로자들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퇴근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일단 D는 E가 퇴근한 후에 퇴근했으니까 E가 D보다는 앞서야 된다. 그 다음 사무직이 A, B, C 3명인데요. B가 두 번째랍니다. 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B가 2순위예요. 그러니까 DFG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들 안에서는 A, B, C 되거나 아니면 C, B, A 되거나 일단은 크게는 이렇게 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요거는 일단 반영해두면 A 크게 봤을 때 CO와 C, B, A. 그 다음에 세 번째 F는 모든 사무직 근로자들보다 먼저 퇴근했다. 그러면 F가 사실상 제일 앞서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요 경우건 어쨌거나 F는 얘들보다 앞에 있어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동시에 퇴근한 경우는 A와 G뿐이랍니다. 그러면 A와 G는 같이 묶여서 그냥 여기에다가 G,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G, A, G 같이 쌍으로 한 칸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술을 해석하는 게 제일 핵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C가 회사에 남아있을 때는 E도 회사에 남아있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C가 회사에 남아있을 때는 E도 회사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면 C가 E보다 먼저라는 겁니까? E가 C보다 먼저라는 겁니까? C가 있을 때는 E도 있었으니까 C가 퇴근하고 나서 E가 퇴근하지 않으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예, 여기서 C가 E보다 먼저다 라는 게 도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제 D까지 반영을 하고 나면 D가 어때요? E보다 뒤죠? 자, E보다 D가 더 뒤에 퇴근합니다. C보다 E가 더 뒤에 퇴근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정리해보자. 첫 번째 요 케이스에서 F, A, G, B, C, C보다는 E가 더 뒤에고, 그 다음에 E보다 D가 더 뒤에니까 이러면 다 나왔죠? 요게 첫 번째 요 녀석에서 추가로 정리된 거. 거기다가 E는 적어도 2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퇴근한 후에 퇴근했다. 맞죠? F, G, E니까 오케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요 녀석 F, C, B, A, G. 자, 그 다음에 이제 C 다음에 E가 옵니다. E 다음에 D가 오는데 E는 적어도 2명의 생산직 요거까지 반영을 해서 F, C, 그 다음에 E가 바로 오는 형태가 되면 여기 다음에 이제 D가 와야 되고, 자, 이런 구조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E가 무조건 C 바로 뒤에 온다고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E가 마지막 조건에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 2명은 적어도 퇴근한 뒤에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으로 가든가 해야 됩니다.
맨 뒤로 가야 되죠. 역시 여기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놓고 판단하시면 1번 어쨌거나 F가 제일 먼저 퇴근한 거 맞고 2번 B는 세 번째로 퇴근했는가? B는 여기서는 세 번째 퇴근이 맞지만 여기서는 네 번째 퇴근이죠. 여기는 4등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두 경우 모두에서 C는 무조건 D보다는 먼저 4번 A는 E보다 먼저 퇴근했는가? 이것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요 처리만 잘하셨으면 됐을 거예요. 요거 처리. 이쪽은 못 온다. 마지막 5번 E가 퇴근한 이후에 퇴근한 사람은 그쵸 D밖에 없죠. 두 경우 모두에서.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딱 도출이 안 되는 거는 2번이다. 자, 이렇게 14번 문제 논리 퀴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빈칸 채우기 문제.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제 크게 좀 구분해 놨습니다. 완전한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 불완전한 시민권인 라틴 시민권의 두 종류가 있었고, 요거 말고 요런 것들을 이제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통틀어서 이탈리안으로 불렀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라틴 시민에게 로마 시민권 취득을 인정하고 이탈리안에게는 라틴 시민권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의 시민권 개혁안이 그라쿠스에서 제출되고 원로원에 의해 폐기될 때만 해도 동맹시 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원할 이유가 딱히 없었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단 기원전 107년 로마의 군제개혁으로 징병제가 지원제로 바뀐 이래 포에니 전쟁은 끝났지만 로마 연합은 여전히 존속했다는데 쭉 읽어서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을 이제 잘 체크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앞에서 이 이탈리안이죠. 그러니까 로마 자체, 로마의 어떤 핵심 그 시민들이 아니라 다른 뭐 어떻게 보면 속국이죠, 속국. 속국의 그 주민들을 이탈리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한 이탈리아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짐으로써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게 되었으나 로마 연합의 맹주는 어디까지나 로마였기 때문에 허락이 없는 한은 실현되기 어려웠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계산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도 저 가설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마 자체는 이와 같은 요구를 허용을 안 해줬다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랬을 때 3문단 기원전 146년에 카르타고가 멸망했을 때 포로가 되어 노예로 팔린 10세의 카르타고 소년이 있다고 하자. 당시 원로원 의원은 장사에 종사하는 것이 법으로 권유되었기 때문에 노예의 명의로 장사에 종사하는 원로원 의원이 많았었고 이 중 한 명에게 팔린 소년은 교육에 의해 라틴어는 물론 그리스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당시 장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노예라도 보수를 주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이 카르타고 태생의 노예도 이렇게 저축한 돈으로 자유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노예였는데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그라쿠스의 아버지가 노예에게 로마 시민권 취득을 인정한 것은 카르타고가 멸망하기 20년 전의 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카르타고가 멸망한 거는 146년, 기원전 146년이고 그 20년 전에 이미 노예가 로마 시민권 취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청년도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노예는 오히려 로마 시민권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노예보다 더 낫다고 생각될 수는 있는 이탈리아인들은 오히려 막힌 거죠. 네, 그런 상황을 압축한 그런 가설로 요 빈칸의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뭐라는 가설이 성립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파토가 난 거죠. 마지막 가가지고 1번입니다. 1번. 그런 것들 다 종합한 게 노예인 카르타고 소년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인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라는 가설. 이게 딱 맥락적으로 잘 압축된 거죠.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대화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건 뭐 다 읽기는 그렇고 바로 선지로 갑시다. 1번 갑을병정무 5명 전부 다 친밀한 남녀 사이에는 서로 비슷한 변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동의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뭐 이런 것을 막 동의한다 말은 안 했어도 이제 갑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남녀 사이에는 서로 비슷한 변수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 대해서 자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최근에는 인구 통계학적인 유사성을 병렬로 한 연구들로까지 확장되면서 그게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연구의 그 어떤 결과물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였죠. 그다음 이제 이러한 연구의 결론은 어떤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 이 연구 결과 자체를 뭐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분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1번 선택지가 말하고 있는 모두 다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진술 형태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일종의 대전제를 다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셨어야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1번 선택지 다 동의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병과 정은 관계의 지속성과 유사성의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지속성이 높으면 유사성도 높다. 이런 말이죠. 네. 자, 병 같은 경우 커플이 닮은 이유는 애당초 유사한 파트너 간의 결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비슷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닮아서 끌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 닮았다는 것이다. 1년 차와 25년 차를 비교하면 어떤 쪽이 25년 차 부부의 얼굴에서 훨씬 큰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뭐가 된다는 겁니까? 2번이 말하는 것처럼 지속성이 기면 유사성도 커진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소리죠. 정. 애당초 닮은 꼴의 사람들이 결혼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물론 서서히 닮아간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닮은 사람들이 만났고 또 그렇게 함께 살면서 더더욱 닮아간다. 그러니까 병이 말한 것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이 좀 더 이렇게 초점이 놓이는 것이지 기본 골격 자체 살면 더 닮아진다. 이거 자체는 그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2번 적절하고 3번. 병과 정은 을과 달리 유사성 정도와 관계의 만족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유사성 정도와 관계의 만족도. 자, 을 같은 경우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유사성이 클수록 서로가 비슷할수록 관계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자체는 직접 말했고, 문제는 이제 병과 정이 이와 같은 유사성과 이 만족도, 관계의 만족도라는 항목을 직접 다뤘냐? 안 다뤘죠. 이건 화두가 아니죠. 화두가 아니라고 해서 반대한 건 아니죠. 네, 초점이 달라진 겁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요거를 잘 판단하셨으면 됐습니다. 3번이 정답. 그 다음 4번. 일과 병과 달리 무는 관계의 지속성과 유사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 무. 진화론적 관점에서 유사성 매력과 관련하여 자신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자신의 좋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닮은 표현형을 가진 상대를 선호하고 성적 매력을 느낀다. 자, 유사성 매력이라는 게 왜 발생하는가를 유전학적으로 분석했을 뿐이지, 자, 지금 이 관계의 지속성, 얼마나 그 같이 오래 있었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닮아지는가, 요 관계성은 다루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5번 더 직접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다음 글의 A와 B의 견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골라라. 단어가 어떻게 인식되는가? 첫 번째 문단에서 여기 이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A의 견해와 B의 견해. 일단은 두 번째 문장. 예컨대 순교라는 단어를 인식하려면 음절 단위 순 플러스 교로 나눠 처리한다는 것. 이게 A의 관점입니다. 이때 인식 경계는 음절과 음절 사이가 된답니다. 자, 음절과 음절 사이니까 그냥 눈으로 딱 보이죠. 음절이라는 건 뭔지 다들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검증하기 쓰이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표적 철자를 제시하고 이 표적 철자가 들어있는 단어를 제시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제시된 단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색깔로 되어 있으며 실험 참여자는 그 표적 철자가 무슨 색이었는지를 보고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니은을 표적 철자로 삼고 수는 초록색, 니은과 교는 빨간색으로 제시한 이 실험에서 A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 철자를 초록색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할 것이라고 추리했습니다. 왜? 자기의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분절의 단위는 음절 단위이기 때문에 니은이 색깔이 우랑 달라도 결국 한 뭉탱이로 이렇게 인식할 거니까 같은 색깔로 인식할 거다. 이렇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오류처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 설정에서는.
곧 음절에 따라서 묶어내는 것이 자연적 경영이라면 표적 철자인 니은을 수와 같은 색깔이라고 잘못 말할 거다. 이게 이제 접속 착각이라고 되어 있고요. B는 사람들의 인식이 두 철자의 조합 빈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데 주목했답니다. 이건 뭔 소린가? 자주 볼 수 있는 철자 조합은 때로는 그 단어가 인식되는 과정에서 더 많이 활성화된답니다. 위의 예에서 본다면 순교를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어 두 개씩의 철자 쌍들로 나눠보면 수, 운, 니은, 기역, 교와 같은데 흔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이 자음이 연달아 나오는 니은, 기역 이런 거죠. 겹자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B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음 단독 또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태에 익숙하고 쌍자음이나 겹자음이 아닌 자음과 자음의 연속 구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단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B는 접속 착각에 대한 음조 효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단어 내 두 철자 빈도가 극히 낮은 조합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때의 인식 경계는 흔하지 않은 철자 조합의 사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B의 관점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녀석의 색깔과 요 녀석의 색깔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인식 경계는 B에 따르면 요 니은과 기역 같은 경우는 요 묶음은 이게 낯선 거기 때문에 이걸 한 묶음으로 보는 거는 잘 안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분절이 일어나겠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A가 예측했었던 것과 결과는 같은 식으로 나타나는 게 돼야 돼요. B의 요 관점에 따라서도 순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A의 실험 참여자의 대다수가 표적 철자 니은이 처음에 초록색으로 설정이 된 게 아니고 빨간색으로 설정이 됐지만 초록색이었다고 보고한다면 당연히 A의 주장에 따라서 설명이 그래도 가능합니다. 강화되고 니은 단어 수교에는 인식 경계가 없다는 주장과 B의 견해는 양립 가능하다. 자, B의 견해에서의 인식 경계는 어떤 형태일 때? 자음과 자음의 연속 구조일 때. 이런 게 인식 경계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수교는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죠? 우와 기역도 합하면 욱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B의 주장에 따라서 충분히 인식경계 없다고 설명이 가능한 단어가 되고 디귿 A의 실험 결과 접속 착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면 A의 견해는 약화되지만 B의 견해는 강화된다. 틀렸죠? B의 견해에서도 지금 A의 실험에서 순교에서 접속 착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니은 기역은 흔하지 않은 결합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니은을 우와 시옷 우와 같은 색깔로 인식을 하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B의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B의 견해도 약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17번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 18번 이건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좀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장 강화하는 사례인데 넘어가고 자, 그 다음 19번 20번 두 문항짜리. 자, 시간을 설정하는 두 가지 이론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인 분석인데 시제적 시간 이론과 그 다음에 무시적 시간 이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단이 주로 시제적 시간 이론입니다. 자, 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따르면 시제적 시간 이론은 였다, 일 것이다 등과 같이 그 우리말로 친다면 마지막 서술어 부분에 이제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이나 미래 시제 선어 발음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시제 문장들과 현재, 지금, 예전에 등의 시제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들이 실제 어떤 측면을 반영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들 읽어 보시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되게 뭔가 좀 직접적이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두 번째 문단 무시적 시간 이론은 시제 문장들이 시제를 지니지 않은 문장들로 번역될 수 있거나 혹은 최소한 시적 사실 없이도 참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제 문장들이 지닌 시제와 시제 표현들은 실제 어떤 측면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마치 여기라는 말이 공간의 특정 부분이 지닌 어떤 속성이나 시제적인 어떤 것을 지시하지 않듯이 이 단어라는 게 꼭 요 전자칠판의 요 한정된 부분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되게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 맥락처럼 지금이라는 말도 시간의 특정 부분이 지닌 어떤 속성이나 시적인 것을 어떤 것을 지시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보편적인 어떤 단어, 부사로 그냥 읽으면 된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시제 문장들에 특별히 대응하는 시제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세계를 서술할 때 그 시간적 측면과 관련해 우리는 각 사물이나 사건이 그 세계 어떤 시간적 위치에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것을 시제 없이 서술하면 세계에 대해 서술해야 될 것은 다 사실 서술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붕괴되다, 열리다, 딱 현재형으로 무시제적으로 서술했다면 실제와 관련해 더 이상 서술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부분은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서술했고, 그 다음 후반부 이 존재하는 사실들은 오직 무시적 사실들일 뿐이며 이 사실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거나 하는 게 아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죠? 그 사건 자체가 한번 성립했고 시간이 지나도 그 사실이 사라져버리지 않지 않냐. 그 의미 자체는 뭐 변함이 없지 않냐. 이런 맥락으로 무시적 시간 이론에서의 설정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19번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맥락 속에서 마지막 문단. 시제적 방식으로 기술된 시간들의 계열을 A 계열, 무시제적 방식으로 기술된 시간들의 계열을 B 계열이라고 했을 때 그에 상응해 시제적 시간 이론은 A 이론, 무시제적을 B 이론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시간이 경과한다는 것은 기억상에서 니은이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답니다. 다음 문장 보면 좀 더 구체화되죠. 즉 그것은 2001년 9월 10일, 1년 9월 11일, 1년 9월 12일과 같은 날짜들 상에서 지금이라는 무언가가 이동해 가는 거랍니다. 여기서 딱 나왔죠. 지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시간 계열입니까? A 계열이죠. A 계열이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선지 구조는 AB 아니면 BA 구도니까 B 계열상에서 지금이라는 무언가가 이동하는 것이니까 요 문장 구조상 무엇이 이동하는 것, 지금이라는 것이 이동한다는 것은 A 계열의 어떤 개념들이 이동하는 것,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4번, 5번으로 좁혀지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리을,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 그 다음 디귿은 B 계열뿐만 아니라 A 계열에 대해서도 그 실체성을 인정. 이건 쉽죠. 이거는 A 이론밖에 없죠. 이건 금방 되죠. 실체성을 인정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전부 다 A 쪽이었습니다. 그냥 시제적 이론이었죠. 그래서 19번은 정답은 이런 식으로 4번으로 도출되고 있고, 그 다음 20번 보기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본문에 있었던 5개의 밑줄 중에서 어디냐. 자, 보기. 첫수가 유쾌하지 않은 어떤 일 X에 시달리다가 그 일 X가 끝나게 되었고 첫수는 X가 끝난 것에 대해 안도하고 신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X가 끝난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따옴표 쳐져 있죠? 작은 따옴표 지금. 자, 근데 이 문장은 시각 T에 발화되었다 하더라도 X가 끝난 시각이 시각 T인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합니다. 요 시각 T라는 것에 딱 집중하는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 이 지금이라는 말은 시각 T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실체성을 가진 용법이다. 이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 걸 의미하지도 않고 X가 끝난 시각이 이 문장을 발화하는 시각과 동시적인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합니다. 자, X가 끝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그 발화를 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지금이라는 말의 의미의 실제성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약간은 좀 추론적 해석이 필요한 보기였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이 요 큰 따옴표 안에서 다시 또 작은 따옴표 칠해진 거 요거는 체크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연달아 오니까 좀 빠르게 보다 보면 좀 놓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인데 따로 따옴표 쳐져 있죠? 이렇게 별도로 따로 펼쳐졌고,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이라는 것이 분명히 사용된 문장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의 이 문장 발화에서 이 지금이라는 것이 딱히 뭐 저와 같은 의미로도 혹은 두 번째로 나온 저런 의미로도 사용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딱히 이제 지금이라는 것이 갖는 어떤 뭐 실제성 이런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요 보기가 이제 작용해서 비판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뭡니까? 요거는 C. 시제 문장들이 일단은 A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돼야 되죠. 아니면 이제 무시지적 시간 이론에서 이제 비판하는 이 시제 문장들이 시제를 지니지 않은 문장들로 번역될 수 있거나라고 돼 있는데 시제를 지니지 않은 문장들로 번역될 수 있다. 아니 잠깐만. 시제 문장들이. 요거는 이제 시제를 지니지 않은 문장. 시제라는 것이 지금 이 전반부 지문의 전반부 맥락에 따르면 이런 지금 아니면 뭐 어떤 것이 또 있었나? 현재, 예전에 같은 어떤 부사 아니면 였다, 일 것이다 같은 그 선화말과 미를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두 개의 해석 문장에 보면 지금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도 아니고 감사할 것입니다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표현된 것. 그런 맥락에서 지금이 사용됐었던 그 첫 번째 문장이 어떤 것 시제 문장이라면 요거를 두 개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안 된다. 의미를 하지 않는다. 요 두 개의 문장이 이 시의 맥락에서 시제를 지니지 않은 문장들로의 번역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렇게 표현한 게 약간 좀 그 초점이 좀 달랐네. 요 녀석은 실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C가 말한 것처럼 지금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지금이 일단 사용된 것이 안 사용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C에서 말했었던 시제를 지니지 않은 문장으로 번역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런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번역이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C에 대한 비판의 맥락으로 보기를 읽는 게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자, 20번은 뭐 나머지 A, B, D, E는 안 볼게요.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속도면 2교시도 뭐 딱 예상대로 1시 한 10분 정도 끝나게 되겠군요. 네, 잠깐 휴식을 취하고 21번 문제부터 2교시 이어나가겠습니다.